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바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안 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김건희 수사 잘 하실 겁니까? 오늘 압수수색 하셨더라고요, 검찰이. 수사기관이 네, 잘 하시리라고. 만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오수 확정 판결 25년 4월 3일이니까 26년 4월까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리라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기소하셨어요, 검찰이. 수사 완료됐다고. 예, 사위가 항공사에 부당 채용되었다는 채용 비리 의혹이 존재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부당 채용 이후 사위가 항공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그래서 사위가 받은 급여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그 논리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재판이 계속될 거니까 네, 제가 네. 말씀드린 책. 그러니까 그 논리 그냥 알고 언론에 다 알고 있고 전 국민이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위를 딸로 바꾸고 채용 비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항공사가 국립외교원으로 바뀝니다. 부당 채용 이후 사위가 혹은 딸이 국립외교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위가 받은 급여보다 딸이 받은 급여가 훨씬 더 경제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성립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뇌물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논리대로라면 심우정 검찰총장 기소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사 자체를 안 하니까요.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액면가 그대로 검찰의 논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논리에 비약이 있습니다. 한번 비약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편향되고 편중되고 김건희 윤석열에게만 아주 방탄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번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또 선임하셨어요? 고대법대 동기십니까? 고대법대 동기라는 게 그 63년생 고려대 법대 두 분 다 졸업하셨죠? 저 고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진 이사장도 63년생이시고 고려대 법대 졸업하셨죠. 그리고 같이 부산지검에 98년에 같이 근무하셨고 2006년에 서울중앙지검도 같이 근무하셨어요. 아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김영진 검사에 대해서? 압니다. 당연히 알죠. 근데 이분이 또 이사장이 되셨어요. 지금 전 정권, 지금 전체적인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법률구조공단은 공훈이 대상도 아니에요.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공훈이도 안 거치고 그냥 법무부 장관께서 바로 임명한 직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 친구를 갖다 임명해요? 의원님, 어떤 국민이 그걸 의원님, 좋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정직을 당했다가 온 이후에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가 법무부 장관과 아주 가까운 사이를 알고 제가 권한이 하셨다.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공모 절차는 다 진행됐습니다. 대검 감찰부장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모르는 상황에서 김석우 차관이 다 진행한 거죠? 아니요. 작년 11월부터 공석이 돼갖고 그 구하는 걸 계속 하고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안 그 계실 이후에 동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발언 다시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저 그것만 아무런 조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된 상황에서 본인도 그 자리 어떤 근거로 앉아 계십니까? 제가 권한 대통령이 정지가 안 민주적 됐으면 정당성도 상실했고 벌써 정권의 정통성도 상실한 대통령이니까요. 권한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왜 권한을 모르시겠습니까? 행사하면 안 되면 제가 장관이 행사하시면 아닙니까? 마세요. 왜요? 30일 뒤면은 대통령 바뀝니다. 그때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바뀌시고 대통령이 나면 바뀌신 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작년 11월 권한 행사를 자리가 하시면 안 비어있는 되고요. 사람을 예, 알겠습니다. 권한 정지가 안 돼서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벌써 더 다 주시죠. 했을 그리고 겁니다. 장관이 저의 질문 잠깐만요. 장경태 의원. 박성재 장관님, 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거나 안 입곱습니까? 저 대답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경태 의원도 잠깐 계세요. 모르는 잠깐 계세요. 내용이 아닙니다. 잠깐 계세요.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잠깐 계세요. 다 계세요. 지금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는 거죠. 따지러 온 거 아니죠. 그런데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에 계속 뭘 이렇게 따집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 시간에 하시면 돼요. 왜 의원 질의 시간에 마이크가 꼬이도록 그렇게 따집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단해요? 다른 장관들하고 답변 태도가 너무 달라요. 자, 장경태 의원도 장경태 의원 조용히 하세요. 유상봉 간사도 조용히 하시고.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 합니다. 박성재 장관에게는 이렇게 제가 주의를 줍니다. 이후에 답변 태도를 제가 보겠습니다.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다음은 박기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영이 장동혁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승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네. 안 계신 분한테 질의권을 드릴 수 없잖아요. 좀 멈춰 주십시오. 네, 질의하세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남원장수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정호 씨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고발 취지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수사하실 겁니까? 이 부분? 검찰에서 적절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 김건희 씨 소환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전에는 뭐 판단을 출장 조사를 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서면 조사하실 겁니까? 아니면 직접 소환 통보하실 겁니까? 수사 방법은 수사기관에서 선택할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할 것이다. 뭐 그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한 돈 중 5천만 원이 관봉권 형태의 돈 뭉치가 발견됐어요. 관봉권은 개인에게 반출되지 않는 것이고 이게 건진법사 돈 뭉치 경로 확인 혹시 하셨습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언론만 봤습니다. 아직 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의 특활비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오늘 아니, 건진이 그 돈을 갖고 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아직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그 정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뉴스 중심에 있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요? 레임덕이 왔나요? 벌써 그런 게 보고가 안 되다니. 네. 그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님. 네. 네. 2023년 한 청년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금리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그 최혜병이 저희 지역구 남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현충원 안장식에 갔었는데 정말 진실 규명을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법사에 와 있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이후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 은폐했다는 의혹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소된 게 별로 없죠.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됐죠. 어떻습니까? 내란 사건에 집중하면서 좀 그 수사가 중단됐었는데 지금 포렌식 재개하는 등 수사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재개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산적해서 부실 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수사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좀 뭐 포렌식이 됐나요? 지금 그 핸드폰을 푸는 데에는 지금 성공하지 못한 상태고 어떤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청 능력으로 충분히 풀렸을 것이다. 비밀번호 말도 안 하면서 이게 수사기관을 좀 우롱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그러던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튼 그 포렌식 절차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자들 소환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사에 그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그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심에서 지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부의 해당 명령이 위법한 명령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 명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지금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대통령실 관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최병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대통령의 경로 하나 때문에 국민의 뜻을 질받고 진상규명이라는 최소한의 책무조차 끝내 애면한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꼭 최선을 다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찰이 질질 끌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이가 받은 월급이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며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고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근데 3년 5개월이나 끌더니 단 며칠을 보고 참고 벼락 기소로 모욕 주기식 기소를 했습니다. 법무장관님, 이것도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처리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제가 이 사건은 사실은 2020년, 21년에 조사할 때 그 박석호 대표라는 타이 여행사 대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네, 5분으로 딱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수 의원님. 네, 처장님 나오셨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선거법 내일 선거일 잡혔네요. 오후 3시죠? 저희들도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자, 3월 26일 날 선고된 그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예. 네, 그런데 과연 그 본인이 그 허위사실 공표인데 과연 어떻게 주관적인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서 굉장히 그 법조인들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해서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인데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법원에. 그리고 또 처장님, 근데 지금 여기는 안 계시는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기자회견 그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파기 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이 정보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결 선고 전에 이런 판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예. 말씀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합의 이 사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언론에서 이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사를 한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기사에서 이제 그 박 위원님께서 이제 4월 24일 날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3주 전에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하셨는데 3주 전이면은 4월 3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월 3일이면은 아직 상고 유서가 4월 10일자로 접수됐기 때문에 접수되기도 전이고 더구나 주심 대법관도 이제 배당되기 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쟁점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또 주심이 누가 될지도 알 수 없는 네, 상황이기 보세요. 때문에 있을 네. 수가 없는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맞아 좀 말씀을 박지원 드리면 의원님은 예. 박지원 의원님은 법사위에 계신 분이에요. 법사위에 계신 분이고 그때는 말을 3주 전이라고 했지만 방송에서 할 때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죠. 본인으로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3주 전에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 뒤에 뭐가 바뀌었으면 또 얘기를 했겠지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에서 뭔가 야당 의원한테 흘림으로써 앞으로 뭐 줄서기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대법원에도 내가 이거를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오늘 현안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내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 가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와 같은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 박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수사 내지는 희망 내지는 주장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기사의 말미에 우리 박재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 개입하는 그런 일은 이와 가릴 것 없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희망은 그러하지만 정치권에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안 하셔야죠. 어떻게 공개적인 자, 예, 만약에 이제 마무리해 위원님과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위원장이 진행상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희망 섞인 추측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틀렸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헌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측에서 4대 4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5대 3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헌재 재판관들하고 내통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희망 섞인 추측이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파기자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 대법관 누구에게인가 듣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내통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본인들의 희망 회로를 돌려서 하는 거죠. 대부분 국민의힘 측에서 조용히 좀 하시고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정통한 소식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균택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으로 내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박균택 의원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내통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박지원 의원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법원 행정처장께서 그 부분은 조배수 의원이 꼼짝 못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네, 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의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죠 저희 상고심의 내일 선고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예. 네, 이게 보니까 그 대법원에서 해당 소부가 배당이 됐고 그날 갑자기 전원합의체 합의 회부돼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선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하고는 일체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그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다만 네. 말씀을 마저 드리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론 통해서나 또 저희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통해서 추측하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어도 이제 공선법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정해진 그런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많이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선법 사건에 처리된 사건을 보면은 그 이전에 비해서는 1심, 2심 모두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안의 예를 들면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아마 그 전압 재판부인지이겠지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지금은 국민 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시간이 아니에요. 법치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시간이고 민주주의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확 끼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일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석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지금 정치 한복판으로 끼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점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25년 3월 7일자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이라는
브리핑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정한 것인데 이제 소개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해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거 왜 인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재직 중에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네. 헌법상의 어떤 특권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프랑스 헌법이나 뭐 중국, 대만이나 독일 연방기본법 이런 데들에서 보면은 해석상 혹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조차도 다 정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학 교수인 성낙인 교수나 권영선 교수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형사소송법 327조 1호에 따라서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학자들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또 어떻게 했나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예.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검찰이 공소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취소했다는 뉴스는 저도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해라 그리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아마 나중에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법원 입장에서는 바로 직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판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예. 저희들도 그 문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헌법적인 주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해당 사건 맡고 있는 모든 법관들이 네.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327조 1호를 적용해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공소기각해야 된다는 주장도 충분히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법무부 장관님, 예. 그 12.3 내란 이후에 12월 4일 뭐 안가 회동이 있었고 그 위에 휴대폰 교체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왜 바꿨습니까? 바꾼 적 없습니다. 안 바꿨어요? 예. 확실합니까?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있는 거 말고 저번에도 보니까 휴대폰 바꿨지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법원 저는 행정처장. 그래 말한 적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요. 휴대폰을 바꾼 적 유심칩도 아니 유심칩도 법제처장입니다. 유심칩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유심칩 옛날 거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손준성 사건이 무죄가 나왔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이건 윤석열이죠, 등 상급자가 정당을 통해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정당 측에 고발증을 전달한 자로 시를 선택한 다음에 시와 김일영의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공범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한 사건입니다.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 그 진행 여부 등에 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우리 행정처장님, 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2심 판결문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한 판결문을 못 본 것 같은데 처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위치 또 시점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제 선고가 내일 난다는 것인데 대법원이 보통 그 시간이 제한이 있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보통 3, 4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빨리 난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관 출신 변호사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좀 물어보면 9일 만에 그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된 장문의 그 판결문을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승인하는 판결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을 9일 만에 내용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이건 대법원이 뭔가 표적을 두고 일부러 유죄 판결을 준비해서 작출해낸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데
그런 일을 할 조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신뢰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들 하던데 그런 법관 출신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전압 사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따르면은 이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의견을 물어서 이제 전압 사건 기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은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있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27일 날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아시다시피 가배당이라고 해서 이제 관리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시점부터 이제 내일 5월 1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이제 경위로 이렇게 이제 전압에 회부를 하게 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이제 그 주심 배당 그리고 전압 회부 하고 나서부터는 9일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사건 접수되고 나서 또 관리 재판부 배당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례적으로 빠르고 특히 좀 대법원장님이 보수적인 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시각을 뭐 이상한 판결이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법원은 그런 조직이 아니다. 특히나 대법원은 대법관을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명예와 자존감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내일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기현 그 부장판사의 그 재판부 형사 25부입니까? 예. 지금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법정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하급자들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저렇게 놔주고 있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이나 노상원 피고인 정말 국민들이 아주 그 관심이 많고 자극적인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많은 상황인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비공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신을 받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재판 태도가 옳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의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뭐 사법의 독립도 좋지만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진행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용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모든 재판에 있어서 다 관철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법무부 장관님, 예. 지금 감찰관 또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인사 공모 절차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모 절차 진행 중. 그러면은 그걸 계속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비워둘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면은 과거에 정권이 변동될 때 평검사들에 대한 인사는 했지만 부장 인사야, 부장, 차장,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를 했던 관행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은 직무를 방기했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사 부분에 뭐 지금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감찰부장과 감찰관이 작년 11월경부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제가 4개월여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따지면 8월, 9월 달까지 간다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놓게 되고 감찰부장이나 감찰관이라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빨리 자리를 보충해 줘야 합니다. 내 편, 내 식구, 내 말을 듣는 사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박근대 의원님.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장관님. 예. 그래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물을 때 답변 기회를 드릴 때 하시고 미처 답변을 못했다, 억울하다 그럴 때는 의원 질의가 끝나면 그때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그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예,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부산 관련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그리고 해사법원을 부산에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인천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사법원을 인천에도 만들겠다. 그래서 사건 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니까 그 해사법원 찢어가지고 부산이랑 인천에 두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찢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검찰에다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파하겠다. 검찰도 찢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재부는 왕노릇을 하니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또 찢어놓겠다. 다 갈기갈기 찢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학자 한 분이 우리 헌법의 84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 재판을 그대로 기존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헌법학자가 계세요. 법원행정 처장님 보였습니까 혹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 84조에 있어가지고 그 해석에 있어서 지금 이게 소추만 해당하는 것이냐, 거기에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그것이 헌법상 84조가 재판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헌법 규정을 이것도 재판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그 일부 헌법학자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법관에 따라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출석하라고 구인장 발부하거나 혹은 뭐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 정지하거나 기일 추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의견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봐라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고 일부 재판관은 기일 추정을 하는 재판관도 있는데 왜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 너는 법률 위반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탄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의 구조상 법관 하나 탄핵 소추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보니까 탄핵 소추해가지고 직무정지 시키면은 몇 달 동안 직무정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재판부에서 들어오는 판사마다 직무정지하는 탄핵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또 법원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모독입니까? 행정처장님, 예. 그 84조의 적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 담당 판사 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죠.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재판관들의 견해가 달라서 어떤 재판관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재판을. 그러면 그 의견도 대법원에서는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혹시 그 부분이 이제 헌법적인 쟁점, 헌법재판소의 쟁점으로 비약된다. 그래서 그런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법관이 계실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대법원 입장은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법치주의 근간이 되는 사법의 독립, 또 법관들의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 존중하시리라 믿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현실화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의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검찰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한 이후에 예. 마약 사범 직접 수사 구속 사건 그리고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현황, 범죄 수익 환수 현황,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작년 1, 2월에 비해서 금년 1, 2월이 실적이 약 30%가량 떨어졌다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경 등에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할 때는 좀 이렇게 개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발언하시면 되고, 발언 중에는 가급적이면 끼어들지 않도록. 지금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유상범 간사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플러스 1분도 안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슬려도 참고 계시다가 정 그러면 저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태 의원은 아까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안 줬는데요.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예. 지금 조기 대선 기간 중이고요. 과거에 검찰은 그 선거 한 6개월 전부터는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수사는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때문인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선거 관리에 대한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뭐 특정한 뭐 스포츠라기보다는 뭐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예, 축구 경기에서 심판으로 뛰던 사람이 후반에 선수로 뛰게 되면 어떨까요? 요즘 한덕수 대행이 그런 꼴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고 한덕수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덕수 행보를 보시면요. 느닷없이 광주와 울산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4.19 혁명 기념식에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홍준표, 윤석열 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방문했던 명성교회에도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미군 부대에 가서는 같이 가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어디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대선 가자고 하는 거 아닌지. 오늘 미 재무장관 그 발언도 보시면 선거운동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도 미국 가서 하라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선거 캠프까지 꾸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지금 아직 대행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선에 입후보 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도 있습니까, 장관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제되는 팩트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죠. 언론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뭐 어떤지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선거 관리하시고 선거법 위반 수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한덕수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측근이 이미 사표까지 냈고 캠프를 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공정한 선거관리 운운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일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대선 후보 한덕수 일정의 총리실 운영비와 인원이 투입됐다거나 이미 꾸려진 캠프에서 총리 일정과 공보에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그 기부행위 제한에도 해당이 될 텐데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15일에 광주에 방문할 당시에 한덕수 대행은 개인 카드로, 개인 사비로 광주 모 식당에 기부를 했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마 예정자는 법에서 예정된 기부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자기 개인 사비로 식당에다가 기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저런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야기는 가정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관권 선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헌법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무사항으로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장 같은 경우도 선거 60일 전에는 아무것도 거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는 일은 선거법상 보면 사전선거 운동이에요. 관건선거 및 사전선거 운동. 이럴 경우는 만약에 입후보를 하면 입후보 전까지 공직을 이용해서 한 이런 행위들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요, 4년 내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굉장히 몸조심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금 사진 찍고 다니는 건요, 당연히 그 관건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출마하는 순간 이전에 했던 행위들은 사전선거 관건서부 여부에 대해서 그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엄청난, 앞으로 보세요. 시비거리가 됩니다. 이건 빨리, 이거는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관건선거죠.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거 공직훈련 관건선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한덕수 대행의 출마선언 이전까지는 사정기관에서 다 조사해서 관건선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쨌든 수사해서 사전선거 운동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네, 경기도 부천시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내일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저는 당연히 무죄, 즉 상고 기각을 확신은 합니다만은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사실심, 그러니까 항소심까지의 전권사항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법조인들한테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관계 확정, 그렇죠? 예. 사실관계 확정과 형량 이런 것이 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사실 대법원에서는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됐을 때 항소심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유죄 취지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아니, 우리 행정처장이 워낙 이론에 밝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이론을 여쭙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이제 그 형사소송법 396, 397 등에는 네. 파기환송, 파기자판, 그 그렇죠. 선고기가 모두가 다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냥 제가 그 자판 파기 환송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질문을 그냥 그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만약에 무죄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유죄의 최종적인 결론은 형의 선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죄인 사건이 대법원에 와서 형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형량을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형량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 장동영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로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파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항소심에서 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파기환송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죠. 처리례 아니겠냐라고 네. 물어서 제가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기 자판이 사실 얘기가 되는 게 법조인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우습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건 당연하게 만약에 유죄로 된다면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서 그럼 사실관계 확정과 양형 자료들 다 봐서 형량은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인데 갑자기 파기 자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우리 법원에서 가장 훌륭한 이론가로 알려져 계신 행정처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기소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서면 조사를 요청을 해서 그거를 4월 말까지 우리가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면 조사 기간을 허용하지 않고 기소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뭐 벌써 수차에 걸쳐서 네, 몇 번 연기는 했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를 했고 네. 출석이 안 되면 방문 조사라도 하겠다는 네.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 드렸는데 그렇죠. 결국 서면 조사로 서로 대응을 결정이 안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거기까지. 서면 조사를 했는데 답이 안 와서 빨리 처리한다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알고 계신 거하고 다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확인해야 되고 사실 7년 전의 일인데 그게 바로 되겠느냐 해서 4월 말까지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요식행위고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수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 2021년 12월에 고발돼가지고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4월 말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소 여부는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물론 그렇죠. 관계를 따져서 제가 법조인이신 장관님께 제가 상식선에서 법조 지식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4월 말까지 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2021년 12월에 고발돼서 지금까지 끌어온 수사를 4월 말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기소한다? 그거는 뭐 조사 하나마나 기소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하는 수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그동안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처음부터 소환을 하니 조사를 하니 방문 조사를 하니 서면 조사를 하니 합니까? 그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그냥 기소를 해야지. 애초에 방문 조사를 하니 서면 조사를 하니 할 때는 그 조사가 필요해서 했다는 거 아니면 그러면 뭐 망신 주려고 소환을 하고 그랬던 겁니까? 이미 자료가 충분하고 기소할 만 했는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수사팀에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할 때 미처 말 못한 걸 한 말 더 드리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한덕수는 지금 선거법 위반 상태예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제가 매국노의 사전 정의도 얘기했죠. 지금 본인이 출마를 앞두고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각종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선거법 9조에 딱 걸리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경찰 그리고 경찰이 선거법 지휘를 하는 검찰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선거법 9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한덕수 씨는 지금 딱 걸리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할 필요 없어요. 여당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위원장의 진행 발언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위원장이 그럼 진행이지 그럼 안 진행입니까 이게? 진행이죠. 자,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민의 인식이나 팩트나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는 위원장이 개입해서 말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왔죠. 박기태 의원은 혼자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 그리고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군까지 키워준 주체가 민주당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무부에서 공소장 받아서 봤거든요. 이 정권 핵심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에서 사드 배치 지연을 위해서 작전상의 기밀 정보를 반대하는 단체에다가 사전에 제공해라 이렇게 수차례 지시한 정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제공했던 이 반대 단체가 어디냐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한 범민련 남측본부로 확인됐습니다. 저 자료 보십시오. 이 범민련이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주장해온, 그것이 자주통일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단체인데, 이런 친북단체에다가 2급 군사기밀을 넘겨준 겁니다. 법무장관님, 예, 이 사건 핵심 인물이 민주당 정부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인데요. 이들 혐의에는 지금 간첩죄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분들을 간첩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법률 해석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적국이라고 해서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간첩죄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첩법 개정을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작년 11월 14일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 회의에서는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더 숙고하자,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공청회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회관 한번 가보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서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가 열렸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참고할 만한 주장들이 충분히 지금 도출이 돼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간첩법 개정 필요하다, 적국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통일된 의견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공의 합의해서 통과됐으면 바로 의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가 2급 군사기밀을 중국에 전달한 것을 두고, 그리고 이적단체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한 것을 두고요, 간첩죄로 처벌될까 봐 두려워서 이 법안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관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법률 해석상 헌법에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법에서 간첩죄는 적국이라고만 표현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외의 나라와 관련된 부분이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군사상 기밀이 아닌 산업상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간첩죄의 필요성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형법상 처벌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수기를 하셔서 조속히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위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 단체에서 오늘 오후 2시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올라왔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고 그 파악은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이 단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주도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하루 앞두고 지금 대법원장을 고발을 한 겁니다. 사유가 뭐냐면요, 이재명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대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기를 정했기 때문에 소위 이게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법령상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금 부적절한 고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어떤 이유로도 그와 같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이런 이유로 이제 고발한다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던데 공수처장 나와 계시니까요.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의향이 있습니까? 공수처장 보시기에도 부적절하죠? 고발된 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이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박준태 의원님은 팩트 왜곡은 하지 않았지만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간첩죄 개정안을 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거지 민주당이 언제 반대했냐. 이게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청회 등을 거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자라고 얘기했고 양 간사들이 공청회를 합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용산 대통령실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도청 의혹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간첩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학자라든가 관계자들 들어서 좀 신중하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문에 보면 아주 날카롭게 헌재 재판관들이 꾸짖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리고 아까 특경비 특팔비 얘기도 나왔지만 그 예산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왜 닥치지도 않는 위기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2024년 12월 3일 날 위기 상황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을 끌어와서 위기 사태로 위장해서 계엄을 선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114페이지 판결문 안 읽어보신 의원님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전주시의회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많은 법원 행정처장님, 버스 지나갔는데 버스를 앞에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예.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하죠. 예. 이번 선고를 통해서 대법원이 정치검찰의 역직기소 그리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피 규정의 자세로 사법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헌법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밖에 압도적인 다수설이죠. 이 부분도 이번 판결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앞에만 서면 법원이 작아지고 각종 예외와 특혜를 주어가지고 비판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세워놓은 사법 정의를 정말 법원이 다 까먹고 있다. 특히 직위원 재판부가 각종 특혜 그리고 재판 비공개를 주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법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법원의 신뢰를 다 까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보리밥집에 가서 경호원들과 밥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내란 수괴는 지금 보리밥을 먹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란죄 법정이 사형 묵인 건 아시죠? 예. 강도 살인죄도 법정에 갔습니다. 만약에 강도 살인범이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법원을 더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란 임무 종사자들도 법정이 비슷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사람들, 그 피고인들 구속기한도 벌써 구속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혹시 처장님,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구속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법원이 이 구속기한이 지나면 이 노상원, 김용현, 김용군 구속되던 재판 피고인들 풀어줄 겁니까? 이 내란 강도 살인죄 피고인들이 석방돼서 돌아다니는 것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돌아다니면 국민들은 워낙 불안해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또 다른 모의를 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 모의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결을 달리하지만 이제 중대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구속 기간이 너무 경직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입법에 좀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번칙이고요. 예. 진짜 직위원 재판부가 너무나 한가합니다. 4월 24일과 4월 20일 날 재판을 해놓고 다음 3차 기일을
5월 12일로 잡았어요. 2주 간격이 껴 있습니다. 왜 2주를 재판하지 않습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지기현 재판장이 휴가를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꼭 그 휴가를 갔는지 왜 2주를 기회를 잡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 느긋하다 보니 느릿해진 재판부 때문에 국민들이 속이 터집니다. 어서 내란숙의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워낙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판 준비 단계부터 이상합니다. 1월 26일 날 윤석열이 기소했는데 공판 준비 기일은 2월 20일 날 한 달 만에 잡았어요. 반면에 박근혜 재판은 4월 17일 날 기소했는데 5월 2일 날 2주 만에 잡았습니다. 또 윤석열 내란숙의 사건에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아시죠? 예. 이 500명 언제 다 신분할 겁니까? 지금 2025년 12월까지 재판 기일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30번밖에 안 잡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일주일에 4번씩 개판했습니다. 증인신문 6월달 보면 6월달 한 달만 증인신문 주일에 서식을 해가지고 총 16번을 했습니다. 이 지기현 재판은 휴가 갔다는 소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느긋하게 재판을 잡아가지고 기일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내란 수계를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회장님, 예. 반드시 그 재판부에 좀 전달을 하십시오.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판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신속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이제 공정한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법관들이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예, 법무부 장관님. 예, 오늘 그 고유 법안들이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아주 그 심각한 문제 있는 법안들이 많네요. 예, 보이시죠? 여러 가지 예, 뭐 예를 들면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4항 검사 징계법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예, 징계 뭐 이런 청구권자로 추가를 해달라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한 탄핵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굉장히 위험한 예, 법안이죠. 자, 또 이뿐 아니라 또 뒤에 보니까 그 형사소송법을 보니까 42항이죠. 예,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퇴직 후 재진행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 과잉금지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 있는 법안들이 많은데 뭐 장관님은 이제 그 소위장에는 안 들어가시겠지만 차관님 공부 잘 시키셔갖고 예, 우리 법안 소위에서 이런 이상한 법들이 통과돼서 사법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도록 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우리 피의자 사법 2심 재판에서 판결문 중에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다 이런 판결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일 선고를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나 시점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감 중에 야당 의원들이 무수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왜 안 하느냐고 감사원장을 압박을 하고 꼭 이렇게 왜 이럴 때 이거 사실 팩트잖아요.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난 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좀 하시라 그러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하기는 곤란한 그렇지 상황인 않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분명히 이 백현동 그런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이런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 한 발언에 대해서 거기는 분명히 이 판결에서는 뭐 단순 의견 표명이다 이런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그럼 1심 판결에서 그분들은 그러면 바보라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렸냐 이거죠. 이렇게 택도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사진을 확대한 것을 갖고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우리 주진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속 적발한 그것을 과태료 조작한 거니까 안 내도 되냐 이런 다양한 이런 웃기는 얘기들이 뭐 시리즈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리고 협박을 분명히 안 했다고 관계자 진술, 명백한 관계자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단순한 의견표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가 정치화되었다.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 독재에 완전히 종속이 되고 장악되었다. 이런 교소적인 얘기들이 막 세간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절대 민주당에게 행정부까지 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에도 좀 일찍 퇴근하셔서 한번 좀 주변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예. 가시다가 이왕이면 또 슈퍼나 동네 골목가게 들리셔서 세간의 목소리, 사법부가 입법부에, 거대 입법부에 장악됐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삼권 분립의 균형은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삼척 동자 얘기도 알려져 있고 지나가던 우수마발도 공감한다는 얘기들이 돌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우리 여기 대선배님 박지원 선배님이 어떻게 방송에 나가셔갖고 곧 대법원의 판결이 이거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원시박정이다라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리 추측이라도 우리 법사위원장님 우리 오셨으니까 강력히 경고 좀 주세요. 자, 발언 정리해 주시죠. 발언 정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우리 법사위 존경받는 법사위원님께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정말 엄정하게 재판 발언 중지해 주세요. 하시고 또 이런 이상한 뉴스들은 안 나오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발언 중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 강력히 경고 좀 드리세요. 본인이 하세요. 중지해 주세요, 발언.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경청할 가치가 없어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조배석 의원과 송석준 의원의 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먼저 좀. 그건 제가 아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질의를 하십시오. 5분 내.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아니 5분 내 하세요 그냥. 네. 아니 신상 발언 한 2분 더. 예,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처음부터 8대 0이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5대 3 나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8대 0. 그때 제가 어디 내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의 상식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저는 합의로의가 아니고 원심 확정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자기들이 5대 3은 맞고 자기들의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맞고 이건 내로남불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법무부 장관. 예. 지금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어제 오늘 이틀 불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질문하지 않고 오직 오세훈 서울시장 관계만 질문한다는데 수사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요. 예. 제가 언급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알아요. 내통 안 해도 안다고. 자,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했잖아요. 여기도
김건희 여사의 다른 문제는 아니고 건진 법사과의 관계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으로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김건희 여사가 말합니다. 서울의 이명수 기자에게 우리가 잡으면 아래서 다 알아서 해줘. 세상이 바뀌면요. 검찰은 바람에 따라서 풀립보다 먼저 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크로비스타의 압수수색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오세훈 시장 수사나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내란 특검, 윤석열 김건희 특검으로 백일천하에 드러나고 검찰도 풀립처럼 누워가지고 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질문합니다. 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제가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와 어젯밤 겸공뉴스에서 1시간 동안 방송을 했고 오늘 아침 9시에 박지원 식탁에서 40분간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저에게 자료를 보여줍니다. 명태균 씨의 제3호 저주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뻥은 있는데 팩트는 맞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은 항상 증거물을 내놔요. 육성 녹음이나 카톡이나 문자를. 그런데 그 문자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진우 기자가 방송하지 않았는데 지금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후보는 고소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고소 닦기 싫어서 안 하는데 한동훈, 명태균 저주 3호 낙마를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먼저 선제적 인지수사를 하거나 명태균 씨로부터 진술 확보를 위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는 확보된 내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압니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은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런데 명태균 저주 목록 3호 한동훈 후보가 검증 없이 네, 정리해 주시죠.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든다고 태워주는 버스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네, 저는 지리 순서가 지나갔지만 손을 들기 때문에 버스를 세워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지리 순서는 지났지만 늦게 오셨으니까 질의하세요. 자, 질의하세요. 네. 네네. 촛불 행동이 오늘 대법원장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 또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는 또 얘기를 발표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해부한 것이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발생된 일인데요. 저는 이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법원 행정처장이 어떻습니까? 633 원칙과 더불어서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아까 그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일부 보기는 했는데요. 전원합의체 해부한 것도 저번 전원합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죠. 네, 그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상고장 제출한 이후로 배당이 된 후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또 전원합의체가 2번이나 기일을 연다는 것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뭐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절차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월 10일 날 상고 이후서 접수가 되었고 그 이전에 3월 27일 날 상고장이 접수되고 나서 바로 가배당 즉 관리재판부가 지정이 되고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한 기간이 중간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사건인데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반이 걸렸거든요. 예. 거의 3년에 가까워졌는데 원래 법상으로 보면 1년 만에 끝내야 되는 사건인데 지금 3년 가까이 되니까 이 사법부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 정상화 과정에서 이제 변론 준비 기일 다 끝나면 뭐 어떤 정치의 시간과 사법의 시간이 각각 돌아가는 것이 권력 분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담아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예.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또 상대로 고발을 또 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 아마 방금 보도가 떠서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전주지검장에 대한 고발을 떠나서 국민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무런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무조건 검찰 탓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건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당시는 이제 사위죠. 사위가 지금 게임 업계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는데도 태국에 있는 항공사에 그것도 항공업 면허가 되지 않아서 적자를 보고 있어서 하는 회사에 어떻게 알고 지원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대표이사가 그냥 알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이력서를 보내셔서 뽑은 것인데다가 월급이나 연봉도 대표이사보다 2배 넘게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약간 보복하듯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증거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뭐 검사들이 많이 억울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당한지 안 한지 뭐 등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언론 보도도 됐는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의 현금을 이제 지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딸 문대아이 씨한테 보낸 것이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포착돼서 검찰의 수사를 착수했고 그게 이미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재산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현금이 한 번도 이렇게 현금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쓰는 시대도 아니고 조그만 소액도 다 신용카드를 쓰는 시대인데 이게 현금이 5천만 원이라는 현금 자체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자금 출처 부분이 있고 또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옷값이나 이런 것들도 관봉봉투나 이런 게 쓰여서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거든요. 이 부분 수사는 진행 안 하십니까? 제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 네, 박범계입니다. 처장님. 잠깐만요. 박범계 잠깐. 아까 3분 쓴 거는 이따 보충 질의 때 안 한다는 거고요. 지금 그냥 5분 드리세요. 왜? 아니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아니 뭐 이렇게 배가 아파 그래. 예, 행정처장님. 예. 그래 내일 전합체 이제 판결 선고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좋고 우리 대법원이라는 그 어떤 법리의 통일성, 예. 안정성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하급심 재판이 4개, 5개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이제 전합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으로 무죄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입니다. 근데 하급심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해서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일선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부의 분들은 이런 해석도 합니다. 대법원이 헌법 해석을 할 수 없다.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거 사례에서 대법원은 소위 법령의 어떤 위헌성을 전제로 한 그 해석과 관련된 판단을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합헌적인 해석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리의 통일성이랄까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하급심 사건 계류 중인 것에 대한 재판 중단 여부, 불소추 특권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번 전합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판 그 사건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어떤 항리랄까 형사법의 대가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 아실 테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상고 이유이고 또 쟁점인지 아닌지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안됩니까? 법무부 장관님. 예. 우리 박성재 장관님은 제가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셨어요. 뭐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사나워지셨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본인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핏대 합니까? 예? 한핏대 해요? 뭐 나름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핏대가 좀 있으신 것 같아. 배상업 본부장이 꽤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통과된 거 아시죠?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입법을 하라는 것을 정말로 열심히 여야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잘 협상을 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어려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 빛나는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관님한테 지금 안 좋아진 눈빛 때문에 질책을 받고 대경로를 받고 해서 사표를 냈다고 그러는데 아직 수리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배상업 본부장을 출입국 본부장으로 뽑은 사람이 접니다. 아니 그거랑 관계없죠. 눈빛이 제가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뭐저 지금하고 사정 변경이 있는 거죠. 저 눈빛이 달라졌다고 고위 공무원이 사주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멀쩡히 제가 여기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일소에서 저하고 긴밀한 토론도 하고 우리 방에 와가지고 정말로 이거 의원님 장관님이죠. 저를 모셨으니까 예전에 장관님 정말 이거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읍소를 했던 그 본부장이 왜 잠깐 복귀하자마자 왜 사표를 낼까요? 뭐 최근에 부하 직원한테 너 같은 놈 보기 싫어 라고 해서 그 너 같은 놈으로 지적된 주무과장이 그러면 보고 안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 안 들어온다는 일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풍문이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풍문이라고 하시네. 예. 음해는 아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건 다른 맥락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럼 부하 직원 중에. 뭐 비슷합니까? 잘못된 행동을 한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예.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잘못한 일이든 아니든.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 친구의 행동이 잘못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너 같은 뭐 X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X 그런 말. 성질 좀 죽이세요. 얼마 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칭송을 많이 합니다.
경기에 이겼을 때는 다 선수들 덕에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경기에 졌을 때는 감독인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리더 위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봉 권사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뉴스에 갑자기 메시지가 왔는데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인에 의한 항공모함 촬영, 국정원 촬영이 11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소위에서 우리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고 제가 수회 공청회 개최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반대를 한다는 명시적 말은 없지만 공청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면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아직까지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마무리에 얼마 남지 않은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우리 간첩법을 처리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행정처장님, 예. 지금 우리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돼서 참 치열하게 학자 간 논쟁이 있고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고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이게 사실 초유의 일이에요. 예. 사실 대통령 후보가 5개 재판을 받는 이런 후보가 나온 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죠? 12개 혐의 5개 사건의 재판을 받는 대통령 후보. 좀 외국에 나가면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러나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국가 내부적으로 한 번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보여줬던 판례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참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원래의 그 취지도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됐던 부분이고 하니까요. 뭐 작년 7월 1일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 특권에 대한 법리를 발표한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률이나 헌법적 근거에 의한 직무를 공식행위로 보고 그렇지 않은 걸 비공식행위로 분류해서 공식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추정적 면책을 하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절대적 면책을 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잘 아시죠? 예. 저는 이 연방 대법원의 판례의 법리가 저희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이 결코 대통령 재직 중에 직무거나 헌법상의 권한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미국 연방 대법원 법리를 충분히 숙고하셔서 법원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법관들이 많이 고민하리라 봅니다. 예, 이거 PPT 좀 틀어봐 주세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로 기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검사장까지 또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 수사에서 기소만 되면 이제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이니 뭐니 고발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뭐 반인권범죄라 그래가지고 공소시효까지 정지시키는 법안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범죄를 척결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안 과거에 이상직 의원, 노영민 당시 전 비서실장은 두 회사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 하다가 2023년 4월에 이스타 항공의 자금으로 타이 이스타제를 설립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영직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8년에 문대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고 2019년에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상직 전의원과 수시로 대응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는 서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하이스타제 관계자는 서 씨가 항공권 발권 능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말도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이사장 취임하고 2018년 6월에 이상직 회장이 이력서를 하이스타제에 전달하고 2018년 6월에 채용. 이거야말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가정 중심에 정말 중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3년이나 있다 재판을 기소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철저한 재판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법무장관님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네, 하세요.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대한민국 헌법 67조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선출된다 하는 조항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예. 예.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 거지 대법관들이 뽑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대선 한복판에 법원이 뛰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온통 내일 5월 1일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상고심 형사 공판 사건 4심만 1476건 중 2심 무죄 사건은 35,508건. 이 중 파기자판은 유죄 형량이 확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파기자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상고심 형사공판 특별법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56건 중 파기자판은 0건, 파기환송은 76건으로 4.6%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1년간 공직선거법 266건 중 파기자판 0건, 파기환송 4건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20년 동안 파기자판이 없었던 대법원의 이 판례인데 파기자판을 하라는 등의 주문을 하는 분들은 대법원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내일 재판 담담히 기다린다는 말씀밖에 알고 있습니다. 네,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기현 판사요. 예. 우리 행정처장님도 재판 많이 해보셨겠지만 보통 신원 확인할 때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보통 이렇게 묻죠? 예. 근데 판사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경우는 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리고요. 예. 뭐, 누가 신청이 없어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사가 재량으로 공개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건 안 해요. 판사 재량으로 내란 피고인을 석방시켜 놓고 그런 것은 본인이 석방시켜 놓고 이 촬영 정도는 본인이 재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촬영 허가를 안 해요.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주 사회재판에 있어요. 지기현 판사는 월 사회재판이에요. 내란 수계 피의자,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시킬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성폭력 피의자가 뭐 출소한다 그러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나고 뭐 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구속시켜야죠. 윤석열에는 이렇게 너무 너그럽고 관대한데 법원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요,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선 선거 기간 내에도 법원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5월 13일,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재판받으러 나와라. 소장님, 예.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고 상식의 범위에 벗어나야 됩니까, 법이? 법은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이라고? 개별 재판 사항이 원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그걸 압니다. 그냥 답변하지 못하고 그냥 곤궁하면 가만히 계세요. 아니, 유력 대선 후보고 여론조사 지지율 제일 높은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일 그날도 나와라. 이런 엄격한 원칙을 윤석열에게 적용하셔야죠, 법원에서. 윤석열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이게 법원의 상식입니까?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재판부에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법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는 검찰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재판하면 윤석열 무죄 때리겠어요, 보니까. 법원의 신뢰를 위해서 법원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언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보충 질의는 잠시 정의했다가